안녕하세요. 서울교육가족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 미래교육 전략 토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팀장 황영준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합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들도 많이 열리고 있죠. 저희 팀에서 사실 연초에 서울 미래교육 전략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토론회 사업을 계획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진지하게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노력해온 혁신교육에 대한 성찰. 두 번째는 다시 회복해야 할 교육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의 공동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함께 하게 된 단체는 사단법인 교육디자인 네트워크입니다. 토론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토론회 제목은 뉴노멀 시대 현장에서 미래교육을 디자인하다입니다. 8월 24일과 8월 31일 2회에 걸쳐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최대한 활발한 대화 중심의 토론회가 되도록 당일 발제는 매우 짧게 그리고 대신 토론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발제자의 발표 내용 전문은 사전에 미리 영상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1차 토론회의 주제인 미래학교, 학교야 뭐하니를 놓고 교육 전문가와 학교 선생님 세 분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님이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계신 김성천 선생님께서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교육의 담론, 현재의 성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이신 신명숙 서울구룡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혁신과 학교자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국삼육고등학교 김송희 선생님께서 코로나를 계기로 학교혁신을 실천하다라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8월 24일 토론회에서 답변을 드리고 더 풍부한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당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발제를 맡은 김성천입니다. 한국교원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발제의 내용은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교육의 담론, 현재를 성찰하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래교육이라는 것들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12명의 이노베이터들, 혁신가 분들을 만났습니다. 기업가 분들도 있었고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있기도 하고 시민사회 쪽 있는 분들도 좀 만나봤었는데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미래교육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는 학벌주의와 학력주의의 효용성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과거에 그 선진국을 모방하고 따라가던 시대의 어떤 모습하고는 이제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요구하던 인재상과 앞으로 요구되는 인재상은 달라진다. 과거에는 암기자라고 모방 잘했던 주입식 교육에 능통했던 이런 인재들로도 충분했었지만 이제 글로벌 경쟁의 이 시대에서는 창의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협업 능력이 있는 이런 존재들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기업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플랫폼 방식의 어떤 학습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아마 전국에 대한민국에 날고기는 수업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컨텐츠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수준과 능력, 관심에 따라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어떻게 찾아서 골라서 들을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요구되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지금의 캐리스의 방식들, EBS의 방식보다는 좀 더 진화된 아마 이런 것들을 요구하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에듀테크라든지 AI가 작동이 되면 일정하게 학생들의 특성, 속성, 수준을 고려한 어떤 개별화 교육도 일정하게는 촉진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제 결국 앞으로 공교육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교육이어야 되고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AI가 하지 못하는 영역, 그러니까 뭐 전인 교육, 시민 교육, 문예체 교육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못했던, 등한시했던, 소홀히 했던 영역들인 건데 이 것에서 오히려 우리가 승부를 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사대 교육 과정도 좀 바뀌어야 되고 지역을 가꾸는 그런 시민들을 길러내는 교육도 곧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미래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수업혁신이라는 것들은 결국 방법론이 아니라 철학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미래교육은 현재의 과제와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 없이 미래교육은 없고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이 미래교육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본질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유반한 박사가 쓴 그 교육개발원에서 나타낸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게 세 가지의 모두로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모두 1. 안 바뀐다 라는 거죠. 관료화된 학교 교육틀이 유지가 될 거다. 한때 뭐 라디오가 없어질 거고 서책, 종이책, 종이신문이 없어질 거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다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틀들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예측이었고요. 모두 2는 이제 시장, 자유경쟁의 원리에다가 맡길 것이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3은 이 불확실성이 되게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공화주의, 공동체, 공공성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해내는 시민이 주도하는 어떤 시민주도의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마 학교 교육은 시민성을 길러내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 힘들을 어떻게 길러나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바라봤었던 거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전문가들은 모두 2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3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제 학교가 민주시민을 꽃피우는 그러한 어떤 공간이었는가, 터전이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래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에듀테크가 아니라 우리가 놓쳤던 어떤 인간, 철학, 이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학교는 어떠한 대응 양상을 보였는가? 좋았던 점은 뭐였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원격 수업에 대한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그 불만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뭐 반응이 대단히 안 좋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뭐 교사들과 월급을 학부모들과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전국에 날고기는 교사들 뽑아서 수업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학교의 어떤 노력과 실천은 무엇이었을까? 공유하고 싶은 우리 학교의 실천 사례는 무엇일까?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한번 구현해보고 싶은 것일까?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교육을 말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은 여전히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동체성, 관계성, 시민성, 혁신교육의 어떤 가치와 철학, 실천이라고 봅니다. 뭐 어떤 자발성이라든지 주체성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공공성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교사들의 어떤 자발적인 힘으로 길러갔던 모습들, 이런 것은 미래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지켜가야 할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버려야 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어떤 유물들, 학벌주의와 학력주의의 어떤 관행들,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 의식 혹은 열패감, 이런 것들이 18세의 함정일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전에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과도한 엘리트 의식,
과도한 열등감 이런 것을 오히려 공교육의 그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관점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중요성들은 희석된 것은 아닌지, 고3 때의 그 수능 성적 한 방으로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과거의 관점이 아직도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관료 행정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겠죠. 교육 우위에 행정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차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것인가. 이 네트워크와 연결된 학교의 모습이 중요한 건데 여전히 고립된 폐쇄적인 어떤 학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는데 여전히 상대평가 체제의 유물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바꿔야 할 것들도 있겠죠. 이 표준화된 교육 체제에서 이제는 개개인성과 고유성을 보장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이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강제되는 어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일 텐데, 이런 책무성이 아니라 책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직업윤리라든지 전문성에 의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가꿀 것인가, 성장을 도모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들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죠.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켜서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지역 가꾸기 역시 중요하죠. 마을교육 공동체나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어떤 전망 속에 있을 때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이 다양성에 입각한 어떤 공정 시스템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수능 한 방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한 줄 세우기식 공정 시스템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다양성에 입각한 공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공교육의 변화는 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글이 보이시나요? 우리 안양 백영고등학교에 김태현 선생님이 아주 그냥 흥분해서 이러한 글들을 올렸습니다. 학교가 바뀌고 교사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교육부가 바뀌고 교육청이 바뀌어야 한다. 요실금 지침, 네이버 공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럼 이걸 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학습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했던 교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실 기존 교육과 사회문법 체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었죠. 역설적으로 학교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욱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와 시민교육에서 미래교육의 길을 앞으로 더욱더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매니아 그룹들만의 에듀테크가 아니라 전 교원이 에듀테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행정체계의 변화가 너무 더딘 것이죠. 그래서 행정혁신, 이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었고요. 규제 중심, 감사 중심, 지침 중심의 이러한 체제를 좀 바꾸자. 그런데 학교 간의 어떤 대응의 격차가 대단히 심화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컨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학교도 있고 이미 남이 만든 자료를 그냥 활용하는 이런 링크형 교사들도 있을 텐데, 학교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교사의 정체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침만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교육자치나 학교 자체의 공간은 더욱더 축소됐을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공교육의 약점들, 직렬 간 갈등이 심화되어졌거나 교육의 격차가 심화되어졌었죠. 학습의 질관리 문제가 나타납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이라든지 상위권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교육청과 학교 간의 대응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학교들을 보니까 혁신교육의 그 기본기가 여전히 중요하더라. 학습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고 수업 나눔이 잘 되고 있고 학교 민주주의와 어떤 리더십이 잘 작동되는 학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더라라는 거고요. 이제 교사와 교사 간의 어떤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와 어떤 교사 이런 주체들 간의 직거래 방식의 의사소통 구조도 앞으로 가능해질 거다. 더욱더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공공의 학습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서
좀 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의 서열화된 평가 체제를 벗어나서 성장 지원형 평가 체제라든지 온라인 평가 체제에 대한 어떤 경험을 우리 안에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95년도 체제,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만들었던 531 교육개혁 안의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환해 나갈 것이냐가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죠. 선진국들과 후진국의 차이는, 개발도상국일 때에는 실행 역량만 갖고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좀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개념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경험이 축적되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필요한 거고, 노하우를 넘어서서 노와이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빅 왓, 스몰 하우라고 하는 망원경과 현미경의 정신으로 우리가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미래 교육은 결국 혁신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혁신은 유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어떤 정책과 운동과 행정에 경로 의존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탈피해 나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교육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혁신 교육에 대한 기본기가 있겠죠. 과연 우리는 수업을 서로 나누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것인가? 서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나누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힘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 혁신교육은 더욱더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고 학부모들의 힘들을 키워나갈 것인가, 학부모들의 커뮤니티라든지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 체제, 이런 성장 동력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실천한 사람들이, 예컨대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봤던 분들이 학습 공동체 정책을 펴야 되겠죠. 교육부만 탓하지 말자라는 거죠. 일단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한번 제대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임용고사를 바꾼다라든지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낸다라든지 지역사회 학습장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들 필요한 것이죠. 양적 확산과 투입 지표를 성과로 인식하는 한계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10년간의 어떤 혁신교육의 어떤 실천과 경험이 누적돼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성과 없이는 국민 설득이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연구에 기반한 어떤 정책 기획과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양적인 성과와 질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해야 하고 학교에 관한 DB를 충분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의 운동은 앞으로 교육과정의 자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학교 자치가 교육과정의 자치로 이어지는 거고, 교육과정의 자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단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 개설권까지 보장되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구를 가꾸기 위해서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의한, 마을을 위한 그러한 교육과정까지도 나아가야 되고요.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하는 학습의 걸림돌, 장애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주면서 계열 맞춤형 학습 지원 체제도 우리가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걸 위해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혁신 교육의 담론과 실천은 앞으로 대학과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으로도 좀 나아가서 소위 기존의 그 명문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다양한 어떤 제2, 제3, 제4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교사운동은 외소화 운동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 사회를 주도했었던 교사운동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회에서 교사를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입니다. 아마 일부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사들을 우리가 온정주의로 안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래서 서로의 수업들을 개방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일부의 문제 있는 교사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이러한 구조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타파하자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주의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인사와 조직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교육지원청 같은 데에서는 현장을 더욱더 지원해주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30, 40 젊은 세대들을 잘 키워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 단위 어떤 모델화 작업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바퀴 교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내고 형성시켜 나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담론들을 현장 주도형으로 좀 만들어갈 필요도 있다고 보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제를 과거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질 높은 내신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미래교육 담론 속에서 우리가 당장 고민해 봐야 하고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들 몇 가지를 제시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구룡초등학교 교장 신명숙입니다. 저는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의 학교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룡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본교는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5학년 학생이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데 학부모님까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결국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님은 학교 내 규칙을 따라주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학교를 힘들게 하고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학교 전체가 선생님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은 잘하고 뭐 지식도 많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학생과의 관계 맺는 거가 굉장히 서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학교 혁신에 있어서 수업 혁신에 앞서서 학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해결이 돼서 마침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 이해라든가 학교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은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미래학자 토마스 플레이가 말하기를 10년 후에 일자리는 60%까지 생겨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10대 이하의 아이들은 평생 20개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는 매 시간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서 우리 아이들은 평생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20개의 열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번째 직장, 그 하나의 열쇠를 위해서 20년을 바치죠. 자, 이제는 그렇게 100m 달리기 전력 질주의 공부가 아니라 처음에 좀 느리더라도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마라톤식 공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환경이 바뀌었죠. 얼마 전에 SBS 스페셜에서 지금은 혼공시대, 혼자 공부하는 시대에 당신의 아이는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거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학부모님이 두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인데 큰아이가 공부를 잘한대요.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기대대로 다 따라주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동생은 형과 달리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학원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가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원격 수업이 시작하면서 정반대가 된 거예요. 큰아이는 어떻게 공부할 줄 모른대요. 작은 아이는 혼자서 자기가 시간을 짜서 자기가 해야 될 원격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놀거나 다른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학교 혁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구룡에서 했던 거는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학교 혁신하는 수업 혁신과 연결을 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수업 혁신은 누가 해야 되죠? 선생님이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을 교장이 아무리 좋은 연수와 아무리 좋은 수업 스킬과 뭐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선생님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수업 혁신은 그 다음이고 제일 중요한 게 민주적인 그런 학교 문화. 그 민주적인 학교 문화는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교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교사를 존중해주고 그 교사는 학생을 존중해줘야 돼요. 학생을 존중해주려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을 이해하는 거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업 혁신은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혁신, 무엇에 중점을 둘까? 첫 번째는 교사의 자존감과 자발성을 올리는 거고, 두 번째는 교사가 학생들의 정서지능을 올려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게 어려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나 그런 것들을 치유해가면서 이끌어 나가는 거. 그 다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누구죠? 학부모죠. 특히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들의 그 수요자의 중심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바른 교육관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은 학교가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은 축으로 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우선은 교사의 자존감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처음에 토론을 하자. 그런 선생님들은 말씀을 잘 안 하셔요. 왜? 내가 얘기하면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얘기해봤자 반영이 이게 틀렸다고 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주면 그것은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을 내는 동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의견을 냈을 때 또 하나의 그 주저하는 게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 책임은 누가 지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또는 아주 큰 그런 비가 아니면은 선생님이 조금 실수하고 조금 그러더라도 허용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년 중심 운영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획해서 선생님들이 운영해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다. 그러면은 우회 그 담당 부장이 계획을 세워서 체육대회를 다 한다 이게 아니라 1학년 1학년에 맞게, 6학년 6학년 발달 단계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지원팀에서는 거기에 따른 그 각 학년에 나온 계획을 모아서 수합해서 결제 올리고, 또 행정지원사는 거기에 따르는 품위를 올려서 물건을 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은 풍선 날리기라든가 비눗방울 날리기, 고학년에서는 미니올림픽,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감과 또 내가 해고 났어요. 성취감. 거기에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교육과정에 문서에 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잘 세워서 예를 들어서 배려라든가 학생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그 배움은 그냥 삶과 경영 연결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인 선생님의 표정과 말투와 눈빛과 몸짓,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구룡초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빛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결국 제가 교사를 바라보는,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대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신뢰하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신뢰하고, 제가 선생님을 기다려주면 또 선생님은 아이들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생활교육에 대해서 우리 가장 많은 공을 들였어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혁신학교의 무덤이라고 그러죠. 저희 학교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했고요. 많은 학교가 혁신학교를 하기 힘들어요. 모든 학교가 사실 학교 혁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눈빛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아닌 사연을, 훈육보다는 공감과 치유를, 이것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 학교 가고 싶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근간에는 긍정훈육, PDC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 이거를 선생님들이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이연수를 할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만 이렇게 이해하면 그럼 저희는요? 교사의 그런 수업권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선생님이 학부모와의 관계나 아이들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라고 하지 않아. 근데 지금 누가 힘들지? 선생님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좀 덜 힘들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아이들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거에 중점을 뒀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런 정서를 올리기 위한 놀이 시간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놀이 및 예술 치료,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연수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연수보다는 학년에 따라서 1학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놀이 수업.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은 생활교육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같은 경우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끼리 학년끼리 연수도 짜고 학년끼리 또는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학년 군끼리 하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짰잖아요. 본인들이 구성하고 훨씬 더 정말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끼리 연수받고 난 그 토론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PDC 연수인데요.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본인들이 애들하고 할 수 있는 걸 실습하는 그런 연수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학교 혁신, 뭐 때문에 하냐? 수학 혁신이다. 그러면 장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고민스럽죠. 예전에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과정을 어떻게 하고 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그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면 굉장히 수업에 대한 아주 정말 대단한 달인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학부모님들은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가장 수업 혁신에서 중요한 가치를 수업은 관계다라는 걸 했어요. 그 선생님이 달라져 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10년 전에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갖고 본인을 다 이렇게 한천하에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배우면서 변해갈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코칭 전문가도 그분한테 선생님 학습 목표가 잘못 기술됐어요. 교수학습 과정이 왜 이래요? 또 여기에 이런 자료를 투입해야 돼요. 이런 건 없었어요. 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런 거였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존중해 주는지 거기에서 수업이 일어나거든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이 수업은 관계다라는 그 영상을 선생님들이 보면서 학년 선생님들끼리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사전 협의회를 그런 걸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수업을 할 때 매일 내가 교장에 가서 수업을 봐서 이거를 얘기해 준들 선생님들이 과연 변할까? 여기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전협의회도 난 들어가지 않겠다. 선생님들끼리 정말 미래교육과 관련된 해보지 않은 수업,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는데 두렵잖아요. 이걸 하나 정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과정안도 그냥 간략하게 짜서 한 반이 수업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자료를 많이 투입하거나 평상시 할 수 없는 수업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수업 방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학년은 사전협의회를 8번에서 10회까지 한 학년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로는 선생님들 중에서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두세 분은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인데 너무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도움을 주는 게 없어 미안했더라 이런 말을 한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교장으로서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기다림으로 수업 기술을 빨리 익혀라가 아니라 교사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유도를 하는 거를 했습니다. 저라고 빨리 변화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만 조금씩 내가 기다려주고 선생님들을 옆에서 코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격려해주면서 선생님들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교원학습 공동체가 동학년별로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일어난 거를 제가 사례를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6학년 아이들이 그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첫 해 했던 건데 프로젝트 수업을 그냥 한번 시도만 해보자 올해는 20%만 달성해보자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6학년에서 그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모둠을 짜서 모둠별로 아이들끼리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자 투어 자기네들 이름도 짓고 본인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운동장에 나와서 본인들 학급에서도 설명하고 운동장에 나와서 이거는 점심시간에 그 저학년 애들한테 참여하고 싶은 애들한테 와서 참여해라. 그래서 이 애들이 설명하는 아이, 뭐 질서를 세우는 아이 이렇게 다 자기네들이 줄을 짜서 하는 그런 광경들입니다. 그래서 설명해주고 동생들은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의 음식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이런 경험을 아이들이 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학년별로 맡게 했는데 그것을 다 공유하기는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던져드리는 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계획에다가 이제 매몰되지 않았나.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정재승 박사님의 12발자국이라는 책 중에서 읽은 게 있어요. 혁신은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혁신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계획 완수가 목표가 아니라 목표 완수입니다. 이것을 던지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를 계기로 학교 혁신을 실천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한국삼류고등학교 영어교사 김송희입니다. 저는 현재 구글 공인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자 수업디자인연구소 서울 모임에 나가고 있고요. 교원대학교 정책전문대학원에서 교육혁신을 전공하면서 이와 같은 구글 도구가 학교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물 만났다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갓 8년 차에 접어든 제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연수 강사를 해보기도 했고요. 또한 저희 학교 내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서 원격 수업 대응을 주도하는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도구 덕분에 가능했는데요. 이 도구를 만나면서 혁신 전공을 하면서 LMS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학습 관리 시스템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학교 안에 들어올 거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확산을 도모하게 되었고요. 이 와중에 코로나 사태로 도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험을 그리고 이를 기반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기쁘게 했던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가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저는 4시 반만 기다렸습니다. 학교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인데요.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은 수업이나 업무가 아니라 바로 학교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혁신 전공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 힘듦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혁신 전공에서 배웠던 자발성, 그리고 민주성,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인 공동체가 저는 절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했길래 이것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배우면 됐겠지만 절대 학교에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참 많이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는 이 4가지를 학교 안에서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간 혹은 지역 간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비슷하게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영상에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도구가 학교의 공동체를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의 온라인 수업 대처 과정은 다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중심,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 세 번째는 확산인데요. 평소에 구글 클래스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희 학교 내에서 온라인 수업 연수를 맡아서 3번 정도의 교내 연수를 시행했고요. 개인 구글 아이디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저희 학교는 3월 둘째 주부터 바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학 연기가 지금 한 차례, 2차례, 3차례 연이어서 이어졌고요. 이러한 지속된 개학 연기로 인한 전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선생님의 제안으로 한삼 온라인 TF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본팀은 총 4명으로 이루어졌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4명이 같은 부서, 같은 학년이 아니라 순수하게 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선생님들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결성된 팀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또한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내 연수를 주도해서 선생님들을 도왔고요. 특별히 이 즈음에 서울시 교육청 구글 아이디가 발급되어서 전면 구글 클래스룸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것은 EBS든 줌이든 구글이든 이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닐까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걸 넘어선 수업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와 같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다음 단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것은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수업 전문성의 향상이었는데요. 다음 3가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즈음, 저는 이 과정이 우리 학교가 마치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위기를 이겨냈음을, 그리고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음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운영했던 것은 이러한 꿀팁 페이지인데요. 협업과 공유에 상당히 용이한 클라우드 문서를 활용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 다르니만큼 이것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 주소에 접속하시면 그동안 쭉 쌓인 선생님들의 도구의 활용법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를 수업에 확장해서 수업 나눔 시트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 시트를 처음 열 때만 해도 과연 선생님들이 여기에 수업을 열어주실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 안에서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수업이라는 것은 예민하고 또 서로 간에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트를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여기에는 몇 명 안 나와 있지만 이 뒤로 쭉 10분이 넘는 선생님들께서 자기의 수업을 수업 방법과 관련된 링크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수업 동영상을 아낌없이 온전하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마치 거대한 온라인 상에 수업 공개의 날이 열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역동성을 한번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한번 확장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획하게 된 것이 저희 학교의 온라인 수업 나눔 토크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는 총 4번 정도가 열렸고요. 명칭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특정한 연수나 혹은 무엇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이 수업에 대한 경험담을, 무엇보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담을,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것이니만큼 함께 극복하자는 자리였습니다. 수업 나눔 콘서트는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창덕여중이라는 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연구보고의 자리에서 선생님들의 표정에서 느낀 자부심,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라는 감정이 너무나 부러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언젠가는 이 수업 콘서트를 우리 학교에서 열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단순히 사리 나눔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분임 토의를 열었고요. 또 총 14분의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경험담을, 그리고 성찰을,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4번의 수업 나눔 콘서트가 끝난 다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수업 전, 하는 중,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이 조금 익숙해진 즈음 선생님들의 키워드는 어떻게 바뀌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부담감, 그리고 막연함, 그리고 두려움, 막막함, 이런 감정들이 수업 콘서트가 4번이 마칠 즈음에는 한 번 더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공동체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는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본 공동체에 참여하신 동기로는 내재적 동기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칭찬이나 동료 교사의 인정이 아니라 순수하게 활동 참여 자체가 나의 보상이 된다라고 답하신 선생님들이 다수였고요. 보시다시피 학교나 동료 교사의 인정, 즉 외부의 보상이라는 수치는 가장 낮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지식을 직접 제공하고 습득하고 활용하는 수치 또한 높게 드러났고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음을 저는 수치로 확인하고 이와 같은 감동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께서 함께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 나눔 콘서트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소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위기는 정말 나이가 어린 선생님 혹은 나이가 많은 선생님, 도구를 잘 다룬 선생님, 못 다룬 선생님 모두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함께 위기를 이겨내었고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한 수업에 대한 방법론적 지식이 아니라 각자의 교육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절대 저조차도 학교라는 공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변화의 시작을 감지한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움을 단지 배우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찌 보면 강제로 실천을 옮긴 계기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마치 거대한 학교 단위의 실천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아님을 저는 명확하게 이번 계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변화하는 것은 변화를 향한 순수한 동기와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열정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다른 한 명이 있을 때 이들이 모여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를 허용하는 관리자 혹은 학교 문화가 필요하고요. 이와 같은 서로의 신뢰에 기반을 둔 공동체 중심의 의사결정이 된다면 그간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학교 문화 또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품게 되어서 저는 처음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참 즐거워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혁신을 흔히 세 단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와 개선, 두 번째는 자발성과 주체성, 세 번째는 확산인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엄청난 변화는 이미 예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와이파이의 필요성을, 그리고 LMS의 중요성을,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며 이에 기반한 역량 중심 수업 디자인이 본질임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는 이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줌 카톡방, 구글 카톡방 혹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이끌어가는 온라인상의 가상의 공동체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고민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현재 흐름이 마치 실시간 쌍방향이 정답이다 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다녀온 경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겨울에 저는 아이슬란드라는 곳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다녀온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오로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이 되고 둘째 날이 돼도 오로라가 안 보이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너무나 이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숙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날 밤 차에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새벽 3시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오로라가 떴습니다. 혹시 화면에 보이시나요? 아주 얇은 오로라가 떴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오로라를 보긴 했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지난 몇 달간 관찰되지 못했던 아주 대형의 오로라가 떴습니다.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오로라가 한 줄기, 그리고 두 줄기, 때로는 커튼처럼 그러다 소용돌이를 치고 사라지는 그 감정을 담아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사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오로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맨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저 희뿌연 연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오로라의 불빛이 화면에 담기는 것을 보고 지금 미래교육의 방향이나 온라인 수업의 도구 또한 이러한 카메라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구에 대해서 도구의 사용법뿐만이 아닌 이 도구를 활용한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을지, 그동안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이와 같은 각종 온라인 수업의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을지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또 도구는 인간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미래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 도구에 기반을 둔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할은 낯선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지식에서 역량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저희를 돕는 도구란 생각이 들고요. 이를 활용해서 미래교육의 핵심인 개별화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는 절대 혼자서는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사의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수많은 연구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교사 공동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교사 공동체 모임의 활성화는 교실의 생태계 안에 협동학습의 실행 의지를 세워주고 교사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협동은 단순히 교사들의 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사태로 강제로 저희는 공동체를 경험했고요. 이와 같은 역동성을 잃지 않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지금까지의 탑다운식의 교육개혁은 전부 다 실패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태에서 코로나 사태는 자발성과 공동체적 노력으로 극복한 하나의 아름다운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공동체가 참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가장 최신의 교육과정을 받았던 저조차 공동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 협동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경쟁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자분들 또한 한 번도 이 의사결정의 주체를 공동체에게 놓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 경험을 저희가 모두가 했고요. 이와 같은 역동성은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 그리고 학교 간 지역과 시간을 넘어서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협력적 관계성 그리고 신뢰, 학습 공동체 활성화는 결국 학교 혁신의 가장 기초적 경험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교사를, 그리고 교사가 관리자를,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그리고 학생이 교사를 더 넘어서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한 교육의 사주체 간의 신뢰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역시나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학교 자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품으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